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요약 강의에서는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금융상품 기준서 전체 체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상품과 관련된 기준서 제1032호 또는 제1109호를 학습하셨다면 이러한 기준서 체계에 대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재무보고는 거래의 인식, 측정, 표시와 공시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금융상품 관련 기준서는 재무보고의 흐름과 동일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거래의 인식과 측정은 기준서 제1109호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고 금융상품 표시는 기준서 제1032호에서 마지막으로 금융상품 공시는 기준서 제1107호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요약 강의에서는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상품 공시 기준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 및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금융상품 공시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기업이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공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금융상품의 유의성은 크게 재무 상태, BS 측면, 재무 성과, IS 측면, 기타 공정가치 공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금융상품 위험의 특성 및 정도는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시장위험 3가지 측면의 위험 공시가 필요합니다. 본 요약 강의는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자료는 기준서의 사례를 주로 설명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 기업의 실제 공시 사례를 예시로 사용하였습니다. 개별 기업의 금융상품 보유 현황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공시 사례를 일반화할 수 없으며 참고 목적으로 본 교육자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금융상품의 유의성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입니다. 재무 상태와 관련하여 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하는 금융상품 범주별로 장부 금액을 재무 상태표나 주석의 공시를 요구합니다. 즉, 재무 상태표에서 범주별로 장부 금액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 주석 공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석 공시 사례를 살펴보면 재무 상태표에서 공시한 항목과 제1109호의 기준서상 범주를 연관시켜 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때 범주에는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및 부채로 지정한 경우가 존재하거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 금융상품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지정 범주가 존재하는 경우 지정한 항목 및 지정 이후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액 정보 등을 추가로 공시할 것을 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단 7에서 11을 참고하여서 추가 공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와 관련한 두 번째 공시 요구사항은 상계입니다. 모든 회계 처리는 총액 표시가 원칙이나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하여 표시하는 경우 순액의 영향은 같지만 자산 또는 부채가 과소 표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준서 제1107호 문단 13에서는 상계 표시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집행 가능한 일괄 상계 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이 인식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에서 더 적절한 방법이 없다면 표 형식으로 표시할 것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실무 적용 지침 IG40D의 표 형식으로 공시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은 약정에 따른 상계적 총액을 의미합니다. 2번은 약정에 따라 상계되는 금융부채의 총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3번은 순액으로 1번과 2번의 차액으로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과 동일할 것입니다. 4번은 약정에 따라 상계되지 않았으나 상계 가능한 약정 등의 내용으로 관련 현금, 담보, 유가증권 담보 등이 기재될 것입니다. 5번은 3번과 4번의 차액으로 특정 상황에서 예상되는 순액 결제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여드린 사례는 금융자산에 대한 상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동일한 양식으로 금융부채의 상계표 역시 함께 공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상품 유의성 중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시입니다. 금융상품 범주별로 수익, 비용, 손익의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재무상태의 범주별 장부금액 공시와 같이 재무성과도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에 대한 공시가 필요합니다. 이때 지정 범주는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가 요구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기준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총 이자 수익, 이자 비용에 대한 공시, 수수료 수익과 수수료 비용에 대한 공시를 포함하여 대손상각비 또는 외화 환산에 따른 손익, 배당금 수익 등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회사의 상황에 맞도록 공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상품의 유의성에 대한 공시 중 마지막으로 공정가치 공시입니다. 공정가치 공시는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공시가 필요합니다. 이때 금융상품의 종류는 기준서 제1109호에서 의미하는 금융상품의 범주와는 다른 것이며 공시하려는 정보와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인 경우에는 공정가치 공시를 제외 가능하기 때문에 공시하는 종류 및 범위가 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에 대한 공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서에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서 발생하여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위험 공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험 공시는 질적, 양적 공시가 모두 요구되며 노출된 위험과 노출된 정도에 관한 사항, 이러한 위험을 기업이 관리하는 방법 등을 기술하는 것이 질적 공시이며 실제 측정된 위험의 양을 공시하는 것이 양적 공시입니다. 위험의 유형으로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이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금융상품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 손실을 입힐 위험으로 발생 가능한 채무 불이행 위험에 대한 정도를 공시합니다. 유동성 위험은 보유한 금융부채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위험은
시장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 현금 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세 가지 위험 유형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유형인 신용위험입니다. 신용위험은 기준서 제1109호에 손상이 적용되는 금융자산에 대해 공시가 요구되며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용위험 관리 실무에 대한 정보 공시로 기업이 기대 신용 손실의 인식과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회계 정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술형으로 공시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무제표에 반영된 기대 신용 손실 금액에 대한 양적, 질적 정보 공시로 충당금의 기초 잔액에서 기말 잔액으로의 조정 내역을 표 형식으로 공시하는 것이며 손실 충당금의 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총 장부 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이 충당금 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공시 사례는 기준서 IG20B를 참조하실 수 있으며 후속 슬라이드 10페이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용위험과 관련된 공시로는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부분이며 이는 기준서 IG20C에 나와 있는 사례를 슬라이드 11페이지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위험의 손실 충당금 변동 내역은 양적, 질적 공시가 요구되나 양적 공시 사례인 IG20B의 중 일부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충당금 변동은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손실 충당금을 측정한 금융상품별로 각각 공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손실 충당금의 변동은 12개월 기대 신용 손실을 적용하는지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을 측정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기초 시점 손실 충당금에서 기말 시점 손실 충당금으로의 증감 내역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와 유의적인 신용위험 집중에 대한 공시 사례입니다. 많은 거래 상대방이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용위험이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중도는 기준서 IG20C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시에 사용되는 신용위험 등급은 기업 자체의 내부 등급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급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실제 공시한 기업의 사례를 몇 가지 함께 살펴보면 지역별 금융상품의 집중도, 산업별 금융상품의 집중도 등을 추가로 공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위험 중 마지막으로 담보 효과에 대한 공시입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취득 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담보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담보 등의 신용 보강을 고려하여 신용 위험을 관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대 신용 손실액에 대한 담보 효과와 그 밖의 신용 보강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담보 내역 공시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공시도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로 나눠지며 질적 공시는 보유한 담보의 특성 및 담보가 있어서 손실 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 등에 대한 서술적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양적 정보는 담보로 신용 위험이 감소되는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 공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공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첫 번째 표는 기업의 신용 위험 최대 노출액을 담보의
종류별로 나타낸 것이며, 두 번째는 보유한 금융상품으로 기업에게 노출된 신용위험이 담보로 인해 경감되는 효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위험 공시인 유동성 위험입니다. 기준서에서는 잔존 계약 기간을 나타내는 비파생 금융부채의 만기 내역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파생 상품은 계약상 만기가 현금 흐름의 시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에만 공시합니다. 또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서술형으로 공시가 필요합니다. 기준서 사례 IG31A를 통해서 살펴보면, 유동성 위험 공시를 위해 첫 번째로 적절한 만기 분석을 위한 기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의 예는 기준서 B11 및 IG31A를 참고할 수 있으나 이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공시할 적정한 기간이 결정되었다면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에 현금 흐름을 배분하며 계약상 금액을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이자 등의 추가 현금 흐름도 포함하여 공시합니다. 위험 공시의 마지막으로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가격의 변동으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 현금 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 위험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자율 위험은 시장 이자율 변동으로 공정가치나 현금 흐름이 변동될 위험이며, 환위험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나 현금 흐름이 변동될 위험, 그 밖의 가격 위험은 이자율과 환율의 변동을 제외한 기타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으로 개별 금융상품이나 발행자의 특수한 요인 등에 따른 위험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지분 가격 위험, 일반 상품 가격 위험, 중도 상한 위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장 위험에 대한 공시 사례를 살펴보면 시장 위험의 각 유형별로 민감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 내부적으로 위험 변수 사이의 민감도 분석을 밸류엣 리스크를 수행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발을 공시하면 시장 위험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위험 변수의 변동이 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공시합니다. 외화 사채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리면 외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환율과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위험 변수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단기 손익 및 해당되는 경우 자본의 영향을 구분하여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 시장 위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각 기업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 위험의 민감도 분석을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적절한 범위는 기업별로 그리고 시장 위험별로 다양할 것입니다. 시장 위험에 대한 공시 사례는 기준서에 IG32부터 40까지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의 유의성과 위험 공시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금융상품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공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준서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드린 사례는 이해를 위한 참고 목적이므로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 대한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